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초반 김철영이라고 합니다. 대기업 다니다가 40대 초반에 창업을 해서 지금은 연 30억 매출액에 직원 20여 명을 이끌고 있는 IT 회사 대표죠. 저는 하루를 정리하는 일기를 쓰지 않지만 1년 중 가장 의미 있거나 인상 깊었던 일들을 수필처럼 정리하는 버릇이 있어요. 작년에도 저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 두었는데 마치 영화와도 같은 일이라서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또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가슴 벅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가끔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운명과도 같은 얘기를 들을 때면 저는 그랬죠. 정말? 진짜? 에이, 과장이 섞여 있겠지라고요. 그런데 제가 직접 신비한 일을 겪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현실에서 영화 같은 얘기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를 듣고 누군가는 저처럼 그럴지도 몰라요. 부풀렸구만, 혹은 소설 쓰고 있네라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풀어나갈 이 얘기는 저에게 일어난 진짜 일이며 단 하나의 과장됨도 없이 써내려갈 테니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업가로 살면서 느끼는 행복한 순간들이 많지만 이럴 때 저는 행복을 느끼곤 하죠. 첫 번째로 젊은 친구들과 소통할 때입니다. 제가 하는 사업이 IT 업계이다 보니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직원의 절반 이상이 20대 후반에서 40대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고아가 되어서 가난과 배고픔 등을 등에 짊어지고 어렵게 대학을 졸업해서 청춘이라는 걸 몰랐죠. 4년 장학금을 받고 들어간 대학이지만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에 수업이 끝나면 바로 아르바이트를 가야 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바빴으니까요. 그래서 대학 축제라든가 미팅이라든가 하는 캠퍼스 낭만은 꿈도 꾸지 못하고 대학 동기들과 여유 있게 소주 한 잔 기울이지 못하고 졸업을 했네요. 그래서인지 사무실 젊은 직원들과 회의하고 토론하고 회식 자리에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제 청춘을 보상받은 기분이 들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나 때는 말이야. 점심값이 없어서 수도가에서 수돗물로 배치우고 버스비 아끼려고 학교에서 집까지 1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 다녔다고. 그뿐인 줄 알아? 메이커 있는 청바지에 메이커 있는 운동화가 다 뭐야? 시장에서 바지 하나 사면 입다 구멍이 뚫리면 끼어있고 운동화는 밑창에 닳고 달아서 빗물이 셀 때까지 신고 말이야. 어린 직원들이 분명 싫어할 술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꾸역꾸역 술자리에서 라떼 레퍼토리를 늘어놓죠. 얘기 초반에는 집중해서 제 얘기를 들어주지만 어느 정도 이야기가 깊어진다 싶으면 우우하면서 젊은 직원들은 이야기의 방향을 틀곤 하죠. 대표님, 건배하실까요? 대표님, 나이도 있으신데 일찍 들어가서 쉬셔야죠. 그리고 참, 말씀은 줄이고 지갑을 여는 게 대표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회식비 2차까지 결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죠. 아직 내 얘기 1절도 안 끝났어. 2절까지 들어주면 3차까지 쏜다. 이런 제 말을 들어주는 젊은 직원들이 제 눈엔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저는 이들과 더 소통하기 위해 적당히 자리에서 일어나 3차까지 쓰라는 카드를 남기고 퇴장을 하죠. 그래야 다음 회식에서도 저를 불러주니까요. 사업가가 되어 또 하나 느끼는 행복감은 어느덧 동종업계 몇 명의 대표들과 친목이 다져져서 형제 그 이상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부모 없이 형제 없이 친인척 한 명 없이 자랐고 지금 이 나이에 제 가정을 꾸리지 못해 그런지 저에게는 이 동료들이 가족 그 이상이죠. 매주 토요일 오전이면 운동을 같이 하는 동료가 있고 그 동료들의 자녀 결혼식 그리고 그 동료들의 부모님이 가는 마지막 길에 배웅하는 장례식을 챙기는 게 저는 좋습니다. 내가 제일 부러운 게 뭔 줄 아냐?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앞에 있고 친인척들 다 나와서 사진 찍는 거야.
나에게도 이런 가족과 친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지인들이 그러죠. 그런다는 놈이 왜 가정을 안 만나는데? 지금이라도 안 늦어. 결혼해서 가족 만들어. 네 자식 만들어서 결혼식장에서 사진 찍으라고. 에이, 너무 늦었어. 늦긴 뭐가 늦어, 임마. 너처럼 일하느라 홍기 놓친 여인 있을 거야. 노력해봐. 저는 동료들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그 장례식장에서 이틀 밤을 같이 있어줍니다. 제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렀을 때 제 곁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료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밤새 함께하며 저의 할머니를 추억하죠. 이 얘기를 서두에 꺼내는 이유는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의 시작이 장례식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작년이었어요. 감사하게도 대기업 퇴사 후 직원 2명으로 서울에서 시작한 저의 벤처 사업은 투자자의 도움으로 여태껏 큰 굴곡 없이 잘 되었고 몇 해 전부터는 지방에서도 일이 많이 들어와 최종적으로 대전광역시에 지사 하나를 설립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죠. 직원들에게 제 속마음까지는 말하진 않았지만 사실 대전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전이라는 도시가 저에게는 낯선 도시가 아닌 따뜻하고 소중한 추억이 어려있는 곳이기 때문이었죠. 저는 충청남도 청양군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저의 유일한 혈육이자 보호자이신 할머니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자 청양군에 있는 작은 보육원에서 지내며 중학교를 졸업했고 고등학교 때는 대전에 있는 고아원에 옮겨져 무사히도 졸업과 함께 대학까지 진학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아마도 제가 대전에 있는 고아원에 가지 않았더라면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글을 쓸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대전이라는 도시가 참으로 따뜻하게 느껴지는 곳이랍니다. 그렇게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대전광역시의 지사 설립을 계획하고 본사 직원인 윤 실장과 함께 대전의 모텔 하나를 잡아 여러 날 머물면서 사무실을 임대했죠. 그리고 먼저 사무를 도와줄 여직원을 1명 채용하겠노라고 공고를 냈죠. 공고를 내자마자 모두 10명의 취업 준비생들이 이력서를 제출했더군요. 그리고 곧바로 10명 모두에게 면접일을 공고했는데 막상 면접 당일 정해진 시간에는 5명만이 사무실에 왔더군요. 그렇게 면접이 시작되고 3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10명의 응시자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린 고졸 지원자가 도착을 했더군요. 죄송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왔어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빠듯하다는 건 알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의 시급도 제게는 몹시 소중하거든요. 면접 시간을 지키지 못한 건 죄송하지만 면접을 볼 기회라도 주세요. 꼭 면접만 보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데 누구는 약속 시간을 지켰는데 누구는 지각을 해도 봐주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설사 면접을 본다 해도 지각은 감점입니다. 감점이야 당연하죠. 떨어져도 좋으니 제발 면접만 보게 해주세요. 지각을 한 지원자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결국 윤 실장과 저는 이 지원자에게 면접의 기회를 주게 되었죠. 그런데 반전이었습니다. 6명의 면접자 가운데 지각을 한 이 지원자만이 유일하게 저희 본사의 연혁은 물론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았을 뿐더러 자기 생각이 뚜렷했고 일하고 싶은 의지도 강했고 무엇보다도 말투가 상냥했으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편이었죠. 이력서를 보니 고등학교 졸업이던데 대학 진학을 왜 안 했을까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진학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이력서란의 가족관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데 지금은 몸이 아프셔서 일을 할 수 없으셔요. 그래서 제가 가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의 시급을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해서 면접에 지각을 했다는 이 지원자의 말이 이해가 가더군요. 윤 실장이 이어서 질문을 했죠. IT 회사에 대한 지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IT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한 적 있어요? 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한 거죠? IT 회사는 처음입니다. 전혀 경험이 없습니다. 이번 면접을 앞두고 나름 공부를 한 겁니다. 깊이 있게는 못했지만 나름 시간을 투자해서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면접을 보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미리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친구가 바로 면접 시간에 늦은 것 빼고는 윤 실장과 제가 바라는 딱 여직원상이었죠. 그래서 6명의 응시자 가운데 면접에 지각을 한 이수영 양을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출근을 하라고 했죠. 본사일도 만만치가 않아서 대표인 저는 서울을 오가며 업무를 보았고 윤 실장은 대전지사에 계속 남아 여직원을 가르치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어요. 고졸인 여직원은 면접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처럼 사물을 습득하는 능력이 남달랐고 머리 회전도 빠르고 무엇보다도 일을 미루지 않고 곧바로 하는 버릇이 있더군요. 또한 서울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6시 칼퇴를 선호하는데 이 여직원은 그러지도 않았어요. 회사와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출근도 빨리 할 뿐더러 퇴근도 서두르지 않았고 지시하는 일뿐만 아니라 지시를 하기도 전에 스스로 어찌나 일을 잘 챙겨 하던지 윤 실장과 저는 이 여직원을 서울로 데려가고 싶을 정도였죠. 수영 씨 같은 직원이 서울에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수영 씨, 서울 본사로 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여직원은 지그시 웃으며 이렇게 대답을 했죠. 안 돼요. 전 여기서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요. 여기 대전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요. 그렇게 2달여의 시간이 지나고 지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가 마무리되고 직원 충원과 각종 비품들의 세팅도 거의 되어 마무리를 하던 날이었죠. 직원들과 회식 겸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가족과도 같은 하 대표로부터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부고장이 날아왔어요. 하 대표는 제가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 사업에 너무나 많은 도움을 줬던 동료이기에 만사를 제치고 당장 장례식장을 가야 했죠. 퇴근 시간에 출발을 하면 대중교통들로 차가 밀릴 것 같아서 저는 여직원에게 조의금으로 낼 100만 원을 은행 CD기에서 미리 찾아오라고 부탁을 했죠. 그리고 장례식장에 도착해 조의금 봉투에 돈을 넣으려고 돈을 세어보는데 제 눈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5만 원권이 20장이어야 하는데 18장이더군요. 90만 원이었어요. 분명 100만 원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10만 원이 비더라고요. 내가 잘못 세웠나 다시 세어보고 한 번 더 세어봐도 여전히 5만 원권 2장이 모자랐어요. 그때부터 여러 생각이 들더군요. 선한 인상에 늘 단정한 옷차림과 똑 부러지는 말투에 사무일을 깔끔하게 한다 싶어서 윤 실장과 함께 이 여직원을 본사 정직원으로 채용하자는 얘기도 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기분이 이런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이 여직원과 일을 한 게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 몇 달을 보고 내가 이 여직원을 무한 신뢰한 건 아닐까 하고요. 생각은 계속 이어져서 이 여직원을 처음 만났던 면접날 했던 말이 떠올랐죠. 집이 가난해서 대학을 가지 않았다는 말이요.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한 미련은 없어요? 미련을 갖는 건 미련한 짓 아닌가요? 저는 아직 젊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게 가장 필요한 돈을 모아두고 그때 가서 하고 싶은 공부가 생기면 도전할 겁니다. 당시 여직원이 똑 부러지게 답을 해서 제가 하나 더 물었죠. 아까 아르바이트 하느라 시급 때문에 늦었다고 했죠?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나요? 제 질문에 여직원이 대답을 했죠. 식당 서빙과 공장에서 상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돈을 벌려고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는 주말에 쉴 수 없잖아요. 저처럼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는 주말에 쉬면 돈이 안 나오잖아요. 주말에 시급이 많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식 직원 하려고요. 주말에 쉬고 유급수당을 주는 정규직이요. 당돌하게 답하는 여직원의 말에 저는 농담 삼아 질문 하나를 더 던졌죠. 주말에 쉬면 친구들과 여행 가려고요? 별 의미 없이 던지는 질문인지 여직원은 알았으면서도 진심을 담아 답을 하더군요. 주말은 저의 유일한 가족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할머니 와요. 가족이라는 단어에 저는 고개를 들어 여직원의 얼굴을 다시 봤죠. 제가 그랬거든요.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아이들이 너무나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똑 부러지던 여직원은 연애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사치가 심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10만 원을 가져갔을까? 며칠 전이 월급날이어서 돈이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생각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실수였나? 실수일 수도 있지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가 일단 여기는 장례식장이고 하 대표에게 예의를 갖춰야 했기 때문에 지갑에 있는 5만 원권 2장을 넣어 100만 원을 채워서 조의금을 내고 그날도 장례식장에서 친구와 함께 밤을 새워주었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여직원에게 10만 원이 비더라는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출근을 했는데 여느 날이었더라면 윤 실장과 나보다 먼저 출근을 해서 사무실 환기를 시키고 커피를 내려놓던 여직원이 9시가 넘어서도 출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윤 실장에게 물었죠. 수영 씨 오늘 결근한다고 연락 왔나? 제 말에 윤 실장이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글쎄요, 연락이 없네요. 어디 아픈가? 에이, 한 번쯤은 지각돼야지. 수영 씨 그간 너무 완벽한 게 흠이었잖아요. 라고 농담을 하면서 손은 이미 휴대전화를 눌러 여직원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안 봤는데요? 근처에 도착한 건가? 수영 씨가 책임감 없는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더 이상 전화를 걸지 않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 윤 실장은 하던 일 처리에 정신이 없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100만 원을 찾아오라고 했을 때 돈 욕심이 났다면 100만 원 전부를 가지고 도망쳤을 텐데 왜 하필 10만 원이었을까요? 5만 원짜리 지폐 20장에서 2장을 빼가도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또 이런저런 생각들이 드는 가운데 어느새 시간은 11시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윤 실장은 바쁜 일을 어느 정도 정리해두고 또 여직원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여직원의 휴대전화가 신호는 가지만 받지 않자 윤 실장이 한마디를 하더군요. 수영 씨는 다를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하고 한숨을 쉬면서 11시가 됐는데도 연락조차 없네. 출근을 못할 거라면 연락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정말 수영 씨한테 실망이야. 윤 실장은 강하게 말을 뱉고 나서 더 이상 여직원에게 전화를 걸지 않겠다면서 휴대전화기를 놓아버리더군요. 윤 실장의 이 말 끝에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어제 하 대표 빅모상에 가려고 조의금으로 낼 100만 원을 수영 씨에게 찾아오랬잖아.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서 보니까 10만 원이 비더라고. 얘가 90만 원만 주고 10만 원을 가져갔더라고. 암만 생각해도 오늘 출근을 못하는 이유가 이 일과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윤 실장 생각은 어때? 제 말이 끝나자마자 다혈질인 윤 실장의 얼굴이 우락부락해지더니 화를 버럭 내더군요. 그러면서 여직원의 입사 서류를 뒤적뒤적 하더니 주소를 찾아내 밖으로 나가더군요. 집에 찾아가 보겠다고요. 그런데 윤 실장이 사무실 밖을 나간 지 10분도 되지 않아서 다시 문을 밀고 들어서더군요. 놀랍게도 여직원인 수영 씨와 함께요. 대표님? 이 친구가요. 1층 로비에서 배회하고 있던데요.
그래서 잡아왔습니다. 대표님 얼굴 보기 민망하긴 했나 봅니다.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여직원을 쳐다보자 여직원은 제 눈빛을 얼른 피하고서는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한다는 말이 대표님, 죄송해요. 5만 원권 20장에서 2장 빠져도 대표님이 모를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회사에 와보니 양심에 걸려서 도저히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겠더라고요. 제 생각이 짧았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여직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윤 실장 역시 믿지 않았죠. 정말 어이가 없네. 지금 나더러 이 말을 믿으라는 거야?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정말 난감하더군요. 10만 원을 돌려받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예전처럼 직원으로 대해야 할지 아니면 10만 원도 돌려받지 않고 그냥 사무실에 나오지 말라고 퇴사 처리를 해야 할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여직원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월급 받은 거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병원비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 돈에 손댔어요. 받은 월급에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에 대표님 돈 훔친 것까지 합쳐서 우리 할머니 수술비 완납하고 내일 수술하기로 하셨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여직원의 말에 윤 실장이 물었죠. 아니 그게 말이 돼? 신용카드도 있을 테고 정 급하면 카드 대출도 있을 테고 지인에게도 빌릴 수 있을 텐데 그게 말이 되냐고. 남의 돈에 손대는 게 습관 아니야? 윤 실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여직원은 자신의 얘기를 이어가더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아르바이트만 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회사를 다니게 된 거라 카드 한도가 아주 적더라고요. 많지도 않은 그 카드 한도를 가지고 저와 할머니의 생활비에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할머니의 병원비까지 꽉 채워 써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할머니 수술비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딱 10만 원이 부족해서 그걸 어떻게 채우나 마침 고민하고 있었는데 대표님의 돈을 본 순간 제가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제 머릿속에는 온통 할머니 수술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 대표님 돈을 보태 병원비를 내고 돌아서는 순간부터 후회했어요. 꼭 돌려드릴 테니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대표님. 어쩌면 여직원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카드 한도라는 게 신용에 따라 천차만별이니까요. 아무튼 여직원의 말을 듣긴 했지만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대처를 해야 할지 머릿속이 먹먹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여직원의 눈물 속에서 저의 어린 시절이 겹쳐 흐르고 있더군요. 제 나이 6살에 아빠가 뺑소니 차에 사고를 당하셨죠. 그 후 아빠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엄마는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을 하셔야만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은 아빠의 생활비로도 모자랐고 집안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갔죠. 학교에 갔다 오면 할머니가 끓여준 수제비를 먹었지만 저는 늘 허기가 졌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아빠는 퇴원을 하셨지만 한쪽 다리를 잃어 일을 할 수가 없었죠. 아빠는 신변을 비관해 매일 술을 마셨고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하루도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에 갔다 오보니 엄마가 편지 한 장을 써두고 집을 떠나셨더군요. 엄마는 여러 해를 참다 결국 가족을 버리고 자신을 구하신 거죠. 저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잘 지켜봤으니까요. 그 후 아빠는 알코올 중독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고요. 당시 국민학교 5학년인 저는 세상에 할머니와 단둘이 남게 되었죠. 할머니는 저를 먹여 살리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하려고 했지만 나이가 많아서 받아주는 곳이 없으셨어요.
나라에서 주는 조금의 보조금과 폐지를 주어 판 돈으로 저와 생활을 하셨죠. 구부러진 허리는 점점 더 내려앉으셨고 거친 손마디에 마디마디는 어느새 뭉그러져서 손가락이 펴지지 않으시더군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기침을 달고 사셨어요.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찰을 받아보시라고 해도 할머니께서는 약 사 먹었다니까 하시면서 약국에서 사온 진통제만 드셨죠. 중학교 첫날 입학식을 하러 가는 날이었어요. 할머니는 굽은 허리로 제 아침밥을 차려주셨어요. 그날따라 기침은 더 심하셨어요. 전 할머니가 걱정이 되어 말했죠. 아침밥 제가 차려 먹고 갈게요. 할머니 누워 계세요. 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우리 손자 교복 입고 중학교 입학식 가는데 할머니가 누워있으면 되겠어? 든든하게 아침밥 챙겨서 먹고 가게 해야지. 그 작든 우리 손자가 언제 커서 이렇게 중학생이 됐을까? 할머닌 이제 하나도 안 아프다. 우리 손자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하시면서 기어코 아침밥을 차려주셨죠. 그러곤 제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보고 계시다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그러시더군요. 자영아, 고맙고 미안하다. 할머니가 너무 미안하다. 할머니의 말에 저는 눈물을 꾹 참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어떤 말이든 제 입이 벌어지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릴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할머니는 이불 속에 들어가 누우셨어요. 할머니 이제 잘난다. 한숨 푹 잘 테니까 학교 갔다 오너라. 책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는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누워있는 저 이불 속에서 할머니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실 거라는 것을요. 원래 죽음을 목전에 두면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날 거라는 것을 스스로 예감한다고 하잖아요. 아마 할머니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학교를 가고 싶지 않았지만, 아니, 학교를 가지 않고 할머니 곁에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저는 할머니에게 비치는 마지막 저의 모습이 교복을 입은 씩씩한 모습이길 바라며 애써 눈물을 참으며 등굣길에 올랐죠. 그게 진정 할머니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했어요. 학교를 가는 내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두 손을 눈가로 올려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대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죠. 할머니가 세상에 없더라도 강하게 살겠다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할머니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될게요 라고요. 입학식을 마치고 학급 종례가 끝나자마자 저는 한숨을 달려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보니 할머니는 아침에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이불 속에 반듯하게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렇게 잠이 든 듯 편안하게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할머니는 할머니답게 저에게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시고는 제 곁을 떠나셨어요. 평소 저희 집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주인집 아주머니가 동사무소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장례 절차를 밟아주셨죠. 그 후 저는 고향인 청양군의 어느 한 보육원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직원의 눈물에서 왜 어린 시절에 제가 보였는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말을 시작했죠. 수영씨, 일어나세요. 일단은 출근한 거니까 업무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제 말에 윤 실장이 버럭 소리를 높여 말하더군요. 대표님? 이런 애하고 같이 일을 하라고요?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업무 시작하라고요? 대표님, 그건 아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이런 일은 초반에 딱 부러지게 잡아야 해요. 이러다가 더 큰 돈에 손대면 어떡하시려고요? 저는 그런 윤 실장의 말을 무시하고 여직원에게 말을 했죠. 수술이 내일이라고 했지?
수술 잘 받고 할머니 회복되시면 문명 갈게. 그때 보자고. 여직원은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했고 윤 실장은 계속 투덜거리면서 말을 뱉더군요. 돈 훔치다가 걸리면 가족이 아프다 어쩐다 해서 가족팔이하는 거 뻔해요. 할머니가 무슨 수술을 100% 거짓말일 겁니다. 아니면 제 손에 장을 지져요. 윤 실장과 달리 저는 이 여직원을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여직원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대표님 덕분에 할머니 무릎 수술이 잘 끝나셨어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하면서 코가 땅에 닿게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여직원에게 퇴근 후 윤 실장과 할머니의 문병을 가겠다고 했죠.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정말 여직원의 말대로 할머니는 수술을 마치셨더군요. 여직원의 할머니가 수술을 했을 거라는 게 100% 거짓말이라고 말했던 윤 실장은 아주 작고 가냘픈 몸에 링거를 꽂고 침대에 누워 계시는 할머니를 보더니 할 말을 잃어버리더군요.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쓰라려 왔거든요. 어린 시절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던 저의 할머니가 떠올라서요. 그렇게 여직원 할머니의 얼굴을 빤히 내려다보는데 어딘가 모르게 할머니의 얼굴이 낯이 익는 것 같기도 하더군요. 그러는 와중 할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눈을 뜬 할머니의 얼굴은 또 다르더군요. 가난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양반집 규수처럼 기품 있고 아름답고 단아하시더군요. 여직원이 평소보다 더욱 발랄하게 할머니에게 말을 건넸어요.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여기 이분들은 제가 다니는 회사의 대표님과 실장님이세요. 할머니 수술 잘 됐다고 하니까 문병 오셨어요. 윤 실장과 저는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죠. 할머니는 입을 벌릴 힘이 없으셨는지 두 눈으로만 깜빡깜빡 저희 두 사람에게 인사를 하더군요. 할머니의 두 눈과 마주치는데 저는 더욱더 확신을 하게 됐죠. 정말 낯이 익는데 어디서 뵀지 하고요. 할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다행히 수술 경과가 좋다고 하니까요. 빨리 회복하셔서 손녀딸이랑 손잡고 집에 가셔야죠. 그렇게 저는 할머니와 여직원의 긴장을 풀어주었죠. 하지만 윤 실장은 10만 원을 훔친 여직원을 이해한 거에서부터 할머니의 병문안까지 온 제가 못마땅하다는 듯 눈으로 사인해 보내더군요. 저는 윤 실장에게 나지막이 말을 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지 말자. 인상 펴. 라고요. 그러자 윤 실장이 표정을 풀고 한마디 하더군요. 수영 씨가 누굴 닮아 이렇게 이쁜가 했더니 할머니 닮았나 봅니다. 윤 실장의 말에 할머니는 대답 대신 입가에 연한 미소를 지어 보이시더군요. 그렇게 잠시 어색함이 흐르자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듯 여직원이 한마디 하더군요. 우리 할머니 젊은 시절에는 정말 더 이쁘셨어요. 주변에서 영화배우라고 할 정도였대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군요. 할머니가 너무 이뻐서 저는 이렇게 우리 할머니가 젊은 시절에 찍은 사진을 가지고 다녀요. 여직원이 제 코앞에 할머니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이 사진은 제가 너무나도 많이 보았던 사진 속 얼굴이었어요. 바로 사진 속 이 여인은, 그러니까 여직원의 할머니는 저를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은인이자 제가 회사를 만들 때 투자를 해주셨던 김현옥 선생님이 평생을 그리워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김현옥 선생님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대전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다니셨던 저보다 10살 많은 대학생이셨죠. 김현옥 선생님은 부유한 집안의 자제였고 마음씨가 곱고 어찌나 넓으셨던지 고아인 저희들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여러 고아들 가운데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저를 특히나 더 응원해 주셨던 분이죠. 철영아, 지금처럼 공부해라. 그럼 대학 반드시 간다. 대학을 제가 어떻게 가요? 그냥 공부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취직해서 돈 벌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저는 더 이상 고아원에서 살 수 없다는 거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그럴 때면 김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일단 대학만 합격해. 그럼 이 형이 공부방은 책임지고 만들어줄게. 이 형이 말이야, 우리 철영이 방세 정도는 해결해줄 능력이 된다고. 그렇게 김현옥 선생님은 평소 자신이 하던 말씀을 지키셨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은 돈을 받아 고아원 퇴소를 해야 했을 때 제가 살게 될 방의 월세 보증금과 몇 달분의 방세를 미리 내주셨죠. 그러고는 제 손을 잡으시며 그러셨어요. 선생님이 생활비와 대학 등록금 모두 책임질 테니까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해라 임마. 선생님 부자야. 선생님 아버지가 이름만 대면 모두가 다 아는 큰 공장 사장이시다. 선생님 돈 많아. 너 같은 학생들 몇 명은 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그랬죠. 선생님 말씀만 고맙게 받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신세지기 싫어요. 저의 힘으로 해내고 싶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과 몇 달치 월세 미리 내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는 더 이상의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4년 장학금을 주는 대학을 지원해 합격했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매달 저의 생활비와 방세를 해결했죠. 선생님은 저와의 인연을 놓지 않으시고 제가 대학생에서 사회인이 될 때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죠. 그렇게 저는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회사를 다녔죠. 그러다 40대 초반에 우연찮게 IT 업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IT 분야는 저희 주전공은 아니었지만 이 분야가 앞으로 전망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그래서 주저없이 대기업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노라고 선언을 했죠. 아마도 제가 미혼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험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간 모아두었던 돈과 퇴직금으로 창업을 시작했는데 세상이 녹록지가 않더군요. 몇 달도 되지 않아서 모아둔 돈은 다 써버렸고 앞이 막막해졌죠. 하지만 실패자가 되기는 싫어서 여기저기 투자자들을 찾아 헤맸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 또 김현옥 선생님께서 구원투수로 나서주셨죠. 김철영, 진짜 서운하다. 사업이 어려우면 이 형한테 제일 먼저 보고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내 동생 사업이 힘들다는 걸 남의 입을 통해 들어야겠어? 선생님 아시잖아요. 선생님께는 더 이상 손 벌리면 안 된다는 거. 김현옥 선생님께서는 제 사정을 어디서 들었는지 저희 모든 걸 꿰뚫고 계시더군요. 그러고는 제 통장으로 엄청난 돈을 쏴주셨습니다. 그러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런 돈 많은 투자자를 곁에 두고 엄한 곳에서 투자자를 찾아? 투자자 모집할 시간에 다른 일을 하라고. 그렇게 너무나도 간절했던 투자금을 손에 쥐게 되었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투자금으로 저 꼭 성공하겠습니다. 그렇게 김현옥 선생님께서는 선뜻 저의 투자자가 되어주시고 또 제가 힘이 들 때마다 사업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죠. 고아원의 인연으로 김현옥 선생님과 저는 때로는 형과 동생처럼 때로는 선생님과 제자처럼 그리고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멘토와 멘티 사이가 되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곤 했죠. 지인들에게 저는 늘 그랬죠. 세상에 나처럼 인복 터진 놈은 없을 거야 라고요. 이런 선생님에게는 한 가지 버릇이 있었습니다. 술만 취하면 한 여자분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내가 첫사랑이 있는데 아주 그립다. 너무 보고 싶다. 그렇게요. 어느 해 하얀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는데 김 선생님께서 소주 한 잔을 하자며 저를 포장마차로 불러내시더군요. 저는 알고 있었죠.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의뢰에 사랑하는 여인을 떠올리셨으니까요. 오늘도 그 여인이 생각나시나 보다. 오늘도 그 여인 얘기를 하시겠구나 하고 술자리에 나갔죠. 저와 선생님은 아무런 말 없이 소주 2병을 나눠 마셨죠. 그러다 뜬금없이 선생님께서 가슴속에 품고 다니던 뭔가를 꺼내 보여주시더군요. 사진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선생님의 첫사랑을 사진으로 처음 배웠죠. 정말 미인이시더군요. 김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죽기 전에 한 번만 만나봤으면 소원이 없겠어. 라고요. 김현옥 선생님과 할머니는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랐고 자연스럽게 성인이 되어 연인이 되었다고 해요. 사주단자가 오고 가고 집안끼리 결혼식을 집안할 즈음 할머니의 집안이 폐가망신을 하면서 두 분의 사이가 깨지게 된 거죠. 큰 공장을 운영하는 김 선생님 집안에서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사업하는 집안이다. 부정탈일은 애초에 하지 않아야 해. 망한 집 구석에서 며느리 들여와 가업을 망치면 어떡하라고? 저 세상에서 내가 무슨 낯으로 조상님들을 뵈겠어? 재수없다. 이 혼사는 없었던 일이야. 하시면서 두 분의 결혼을 막으셨다고 합니다. 김 선생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 떠날 수 없다고 했지만 집안 어르신들의 반대가 얼마나 완강하시던지 결국 김 선생님은 어르신들의 뜻을 굽히지 못하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고 해요. 사실 김 선생님의 계산은 자신이 먼저 미국으로 떠난 뒤 사랑하는 여인인 할머니를 그곳으로 부르려고 했던 거라고 합니다. 일단은 내가 유학 가 있을게. 유학 가서 자리 잡으면 널 부를 테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미국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우리 둘만 살자. 그렇게 김 선생님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미국 생활을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할머니는 김 선생님의 아이를 임신한 걸 알게 되었고 김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리려고 했는데 이미 김 선생님의 어머니가 알고는 할머니를 찾아왔다고 해요. 커머리가 따로 없구나. 우리 아들 앞길 막고 우리 집안 망치려고 네가 작정을 했구나. 난 인정 못한다. 네 뱃속의 씨앗이 우리 집안 씨앗이라는 걸 난 믿을 수 없다. 어디서 수작이야? 난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 하면서 할머니가 두 번 다시 김 선생님을 찾지 못하게 고향을 떠나라고 했다고 해요. 동네 사람들 알까 무섭다. 배가 불러서 사람들이 임신한 거 알기 전에 우리 마을을 떠나거라. 나는 그 뱃속의 아이가 우리 집안 씨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우리 집안과 혼담해오간 사이라서 혹여 말하기 좋아하는 동네 옆편 애들이 우리 집안과 연결시킬까 봐 무섭다. 그런 더러운 꼴 보기 싫으니 썩 이 마을에서 사라져라. 두 번 다시 내 눈에 뜨면 그땐 내가 그 뱃속의 아이에게 어떤 짓을 할지 나도 모른다. 그리고는 참 우리 아들 미국에서 만난 처자랑 곧 결혼식 올린다. 그러니 내 아들 앞날에 재뿌리 생각하지 말고 멀리 떠나서 너도 행복하게 잘 살거라. 결국 김 선생님 어머니의 말에 할머니는 고향을 떠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김 선생님의 어머니는 김 선생님의 친구들에게도 거짓말을 하라고 종용했다고 해요. 할머니가 다른 남자와 결혼식을 올렸고 곧 아이를 낳을 거라고요.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김 선생님의 친구들은 알고 있었지만 김 선생님 어머니의 협박이 얼마나 강했던지 친구들은 거짓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할머니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다는 친구들의 얘기와 또 갑자기 연락이 끊겨버린 할머니를 찾으러 김 선생님은 부랴부랴 미국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김 선생님을 기다리는 건 할머니가 아니라 선생님의 엄마였습니다. 이제 네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시원하냐? 봐라. 네 친구들도 동네 사람들도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너 미국으로 떠나자마자 그 여우 같은 년이 얼씨구나 하고 다른 놈과 연애를 하더란다. 처녀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애부터 가졌다는구나. 아니라니까요, 어머니. 그 여자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 여자 숨기시는 거 맞잖아요. 어디에 감췄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모자란 놈? 한마디 더 해주랴? 그 여자는 돈이 좋단다. 돈 많은 남자 첩이 됐단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겠어? 김 선생님의 어머니는 할머니가 정말로 돈 많은 남자의 첩으로 시집을 갔다고 동네에 거짓 소문까지 퍼뜨렸다고 해요. 결국 김 선생님은 어머니와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김 선생님은 할머니를 가슴에 품고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를 마치고 학위를 받아 한국에 귀국을 했고
집안에서 정해준 여자와 결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은 평탄치가 않았다고 해요. 슬아의 자녀 없이 김 선생님은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평생 첫사랑을 잊지 못한 채 가슴에 간직하고 계셨죠. 그렇게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고 해요. 암토병을 하며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김 선생님의 중마고 친구 한 분이 죽기 전에 진실을 말하고 싶다면서 김 선생님 앞에 진실을 털어놓았죠. 현우가 놀라지 말고 들어라. 그리고 진실을 말하지 못한 이 친구를 절대 용서하지 말아라. 사실 네 첫사랑은 널 배신하지 않았어. 네 아이를 낳았어. 아마 아직도 널 생각하며 어딘가에 살고 있을 거야. 꼭 찾아서 한을 풀어줘. 그 말을 듣자마자 김 선생님은 암세포 퍼져 죽어가는 친구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합니다. 뭐야? 정말이야? 너 그걸 왜 이제 얘기해? 왜 그걸 이제야 얘기하냐고? 친구는 그간의 얘기를 더 이어갔다고 해요. 너희 엄마의 이간질 때문이었어. 미국으로 유학 간 너에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고 그 여자에게는 네가 미국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식을 올렸다고. 모든 게 네 엄마의 이간질 때문이라고. 이 자식아, 왜 그걸 이제야 말하는데? 왜? 내가 얼마나 그 여자를 사랑했는지 알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 우리 아버지 공장 때문이었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공장이 네 아버지 하청 공장이었잖아. 네 엄마가 그러더라. 만약에 너한테 그 여자 소식 전하면 하청 공장을 바꿔버린다고.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갔다고 얘기 안 하면 우리 아빠 공장에 돌아가는 기계들 다 멈추게 해버린다고. 네 엄마의 협박 때문에 나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네 엄마의 전화에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되는 우리 부모님의 당부. 현욱이 너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그 말 나라고 편했을 것 같아? 나도 힘들었다고. 그제야 김 선생님은 전국을 돌며 할머니의 행방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찾고 헤매던 김 선생님의 여인이 바로 저희 회사 여직원인 수영 씨의 할머니라뇨.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김 선생님의 첫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고 저는 숨이 컥하고 막혔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숨막히게 하는 건 이후 할머니의 삶이었죠. 할머니는 첫사랑인 김현옥 선생님의 아이를 낳아 혼자서 키웠다고 해요. 그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고요. 그렇게 혼자서 힘들게 키운 딸을 결혼시켰는데 딸과 사이가 한날 한시에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껏 외손녀를 혼자 키웠고요. 세상에 이런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얘기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성을 차리고 당장 김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죠. 선생님, 제가 그랬죠. 언젠가는 제가 선생님께 진배 다 갚겠다고요. 그런 날이 올 거라고요. 말이 씨가 된다고 했나요? 정말 그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평생을 그리워하셨던 사진 속 그 여인을 제가 찾았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계십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김 선생님은 병원으로 달려오셨고 진실을 마주하게 된 두 분은 서로를 끌어안고 펑펑 우셨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뱉은 첫마디는 같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요. 두 분의 사랑이 어찌나 애잔하던지요. 불쌍한 내 딸, 살아있었더라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아버지 얼굴을 봤을 텐데. 하시면서 할머니는 죽은 딸 생각에 더욱 슬퍼하셨죠. 김 선생님은 수영 씨를 껴안으셨습니다. 그러고는 말씀하셨죠. 수영아, 이제 이 할아버지가 네 부모 노릇까지 다 아마. 네 엄마 아빠 목까지 다 아마. 이제부터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살게 해주마. 하시더군요. 김 선생님은 어쩌면 평생 당신에게 진 빚을 갚으라고 저에게 그렇게도 자주 사랑하는 여인의 사진을 보여주셨나 봅니다. 그렇게 저는 평생의 은인인 김 선생님에게 진 빚을 갚게 되었죠.
지금 수영 씨는 대학을 다니면서 저희 회사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고 있죠. 수영 씨는 부자 할아버지가 있으면서 무슨 아르바이트야? 젊음을 즐기라고. 라고 얘기를 하면 수영 씨가 그러죠. 할아버지 돈은 할아버지 거고요. 저는 제 용돈 벌어야죠.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도 이 회사 다닐 거니까 제 자리 지금부터 찜해둬야 합니다. 다들 저 모르는 척하기 없이 해요? 라고 맞받아치면서 사무실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해주죠. 할머니는 김 선생님께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모시고 가셔서 치료를 더 받게 해주셨죠. 그리고 지금은 신혼집을 차려서 알콩달콩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계시죠. 김 선생님의 사랑 덕분에 할머니는 더욱 건강해지실 겁니다. 만약 그때 제가 수영 씨의 말을 믿지 않고 도둑이라고 회사에서 내몰고 할머니의 병문안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의 평생 은인인 김 선생님과 사랑하는 여인은 끝내 만나지 못하셨겠죠. 가끔 김 선생님은 세상 행복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주십니다. 자네 덕분에 내가 한을 풀었어. 고맙네, 고마워. 그럼 제가 그러죠. 아닙니다, 선생님. 다 선생님께서 쌓은 덕으로 평생을 소원하시던 인연을 다시 찾으신 겁니다. 라고요. 요즘 제가 바라는 것은 두 분의 건강입니다. 부디 건강하셔서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